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네, 저 미쳤어요. 팀장님 때문에 미쳤다고요. 서린 씨 취했어? 누가 보면 어쩌려고? 뭐 하는 짓이야? 누가 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서린 씨.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게요! 저 팀장님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답해주세요. 그만해.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 실수 아니에요. 이미 생겨버린 감정을 어떻게 없던 걸로 해요.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 여직원의 돌발 행동. 그의 인생이 흔들린다. 직장 상사를 짝사랑하게 된 윤서린과 박도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윤서린은 첫 출근 날 로비의 회전문을 지나며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다. 건물은 유리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은 각자 급한 얼굴로 지나갔다. 그 속에서 서린은 너무 튀지 않게, 너무 눌리지도 않게 평범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면접 때 연습했던 미소를 꺼내 보였다가 다시 접었다. 오늘부터는 표정보다 결과가 먼저인 곳이다. 그걸 모를 만큼 순진하지는 않았다. 배정된 곳은 영업기획팀이었다. 책상은 창가에서 두 번째 줄, 프린터와 복사기가 가까운 자리였다. 팀원들은 친절했지만 바빴고 친절의 온도는 늘 업무량에 따라 움직였다. 서린은 눈치를 보며 노트 한 장을 펼쳤다. 이름, 내선, 파일 위치, 보고 라인, 회의 시간. 모든 걸 적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서린은 실수를 싫어했다. 실수는 한 번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로 남기 때문이다. 오전 회의가 시작되자 팀장이 들어왔다. 박도준. 팀장이라는 직함보다 그가 뿜는 공기가 먼저 들어왔다. 말수가 적다는 얘기는 이미 들었다. 하지만 직접 보니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 같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잡담이 사라졌다. 도준은 자리에 앉아 자료를 한번 훑고 고개를 들었다. 짧은 말. 친절도 무례도 아닌 딱 원칙 같은 말. 서린은 그 말이 싫지 않았다. 누구든 친한 척 하다가 뒤에서 평가하는 곳보다 차라리 선이 명확한 곳이 낫다. 도준은 눈을 내리깐 채 회의 안건을 넘겼다.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다. 서린의 일상은 배우기로 채워졌다. 보고서 양식, 전주 대비 매출 그래프, 신규 거래처 리스트, 회의록 정리. 점심시간은 20분이었고 퇴근 시간은 달력이 아니라 눈치였다. 팀원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했다. 그 속에서 서린은 말 대신 속도를 선택했다. 늦게 끝내지 말자. 2번 묻지 말자. 한 번에 끝내자. 그렇게 하루를 견디면 그 다음 날도 견딜 수 있다. 며칠 뒤 첫 실수가 터졌다. 거래처별 발주 수량을 정리하던 중 숫자 한 줄이 밀려 들어가 버렸다. 엑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틀린 결과를 그럴듯하게 보여줬다. 서린은 파일을 올리고 나서야 이상함을 느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팀장에게 보고되기 전이라면 아직 되돌릴 수 있다. 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팀원의 모니터를 훑었다. 누가 지금 여유가 있는지,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하는지. 그러다 팀장 자리 쪽을 보았다. 박도준은 고개를 숙인 채 누군가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서린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신입이 실수했다고 말하는 순간 서린은 실수하는 사람이 될까봐. 그 짧은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다. 서린은 혼자 수정하려고 했다. 수식이 꼬였고 시트가 엉켰다. 화면이 점점 더 낯설어졌다. 그때 도준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서린의 모니터를 보며 한숨도 혀도 차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세를 몇 개 가리켰다. 그리고 마우스를 받아들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몇 번의 클릭, 몇 줄의 수식 수정.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값처럼 숫자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잔소리도 위로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리는 그 순간 숨을 쉬게 됐다. 혼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도주는 그 눈빛을 만들지 않았다. 그는 그냥 문제를 해결했고 책임을 정리했다. 그게 끝이었다. 그날 이후 서리는 팀장을 유심히 보게 됐다. 도주는 누구에게도 오래 말을 섞지 않았다. 회의에서 누가 떠들어도 그는 결론만 잡았다. 팀원이 실수해도 그는 소리를 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한 줄로 남겼다. 그리고 또 일로 돌아갔다. 조용한 사람, 무심한 사람. 다들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서리는 자꾸 다른 쪽을 보게 됐다. 그는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위험을 밀어내는 것 같았다. 감정을 가까이 두면 일이 흔들린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퇴근 무렵 서린이 프린터 앞에서 종이를 뽑다가 용지를 엉키게 한 날이 있었다. 당황해 종이를 꺼내려다 손이 검게 묻었다. 그때 누군가 휴지를 건넸다. 서린이 고개를 들었을 때 도주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말은 없었다. 휴지 한 장만 남았다. 서린은 그 휴지를 손에 쥔 채 이상하게 오래 서 있었다. 며칠 뒤 야근을 하던 밤 서린은 빈 회의실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했다. 머리가 띵했고 눈이 건조했다. 모니터 불빛만 켜진 방에서 문이 살짝 열렸다. 도준이 들어왔다. 그는 서린을 보더니 책상 위를 훑었다. 커피캔 2개, 찢어진 포스트잇, 메모로 뒤덮인 노트. 서린이 머쓱하게 웃자 도준은 딱 한마디만 했다. 집에 가요. 내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에어컨 바람 방향을 바꿨다. 서린 쪽으로 직접 닿지 않게 아주 조금만. 그 미세한 움직임이 사람을 더 크게 흔들 때가 있다. 서린은 그날 처음 알았다. 이 사람은 무심한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거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린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말하면 더 약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었다. 대신 서린은 머릿속에서 한 장면만 반복했다. 모니터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수식을 고치던 팀장. 프린터 앞에서 휴지를 건네고 돌아서던 팀장. 야근방에서 에어컨 바람을 바꿔주던 팀장. 서린은 아직 그게 호감인지 고마움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다. 이 회사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에게서 서린의 하루가 가장 많이 구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서린의 일상을 아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꽤 잘 안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곳에 들어가면 먼저 주변을 읽고 말보다 행동으로 자리를 만들고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좋아한다는 감정은 더더욱 숨겨두는 사람.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여러 번 배웠으니까. 그런데 회사라는 곳은 이상했다. 평범하게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곳에서는 실수 하나가 꼬리표가 되고 한 번의 주저함이 능력의 부족으로 번지고 조금만 눈에 띄면 누군가의 입으로 소비됐다. 누구도 대놓고 괴롭히지 않는데 모두가 조금씩 밀어내는 공기가 있었다. 나는 그 공기 속에서 괜찮은 신입이 되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더 선명해졌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건 친절이 아니었다. 칭찬도 아니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필요한 건 흔들리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무언가였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게 해주는 안전한 손잡이. 실수해도 사람으로 남아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존중. 그걸 나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그게 생각보다 어려웠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몇 번이나 무너질 뻔했다. 보고서 한 줄이 틀렸을 때, 회의록 문장 하나가 어색했을 때, 전화 응대가 매끄럽지 않았을 때, 그 작은 틈들이 나를 쫓아왔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은 대개 그 말한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 뿐이었다. 내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았다. 나는 내가 괜찮은 척하는 동안 안쪽에서 자꾸 작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때마다 이상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박도준. 내 팀장. 말이 적고 표정이 적고 누구에게도 온기를 쉽게 내주지 않는 사람. 처음엔 그저 무서웠다. 그의 침묵은 평가처럼 느껴졌고 그의 짧은 문장은 규칙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자 나는 그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다. 그는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실수를 지워버렸고 감정을 묻기보다 문제를 정리했다.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일종의 보호였다. 처음엔 고마움이었다. 그의 행동이 내 실수를 덮어줬고 내 불안을 정리해줬으니까. 그런데 고마움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모양이 바뀐다. 고마움이 쌓이면 기대가 되고 기대가 생기면 그 기대를 잃는 게 무서워진다. 나는 그 지점을 아주 천천히 밟고 있었다. 팀장이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더 빨리 배웠고 더 꼼꼼하게 확인했고 더 늦게까지 남아 정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남았다. 그 구멍은 내 편이라는 감각이었다. 누군가 내 뒤에 있다는 느낌. 내가 실수해도 끝이 아니라는 믿음. 이 회사는 결과로 말하는 곳이면서도 사람을 결과로만 보지는 않았다. 사람을 관계로 판단했고 관계를 소문으로 바꿨고 소문을 권력처럼 휘둘렀다. 나는 그 시스템에서 가장 약한 위치였다. 신입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아무 성과도 없는 사람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더 절실해졌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시선이 필요했다. 나를 신입이 아니라 사람으로 취급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팀장이 그걸 해줬다. 그는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마다 정확히 내 쪽으로 일의 방향을 틀어줬다. 누군가 내 실수를 크게 만들려는 기색이 보이면 그는 먼저 정리하고 넘어갔다. 내가 불필요하게 회의에서 몰릴 것 같으면 그는 질문을 자신이 받아냈다. 내가 지쳐 보이는 날에는 지쳐 보이지 않게 퇴근을 밀어줬다. 그 모든 게 너무 조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채로 지나갔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이 회사에서 조용한 배려는 받는 사람만 알고 흔들리게 만드는 법이니까. 어느 날 점심시간 사람들이 팀장 이야기를 했다. 차갑다, 재미없다, 무뚝뚝하다. 나는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불편했다. 그들은 팀장을 평가했고 나는 그 평가를 듣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팀장에게서 얻고 싶었던 건 단순한 도움이나 고마움이 아니라 그의 편에 서고 싶은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사람들 말 속에서 그를 지키고 싶었고 그가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싫었다. 그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기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기대가 두려웠다. 기대는 약점이 된다. 약점은 이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그걸 아는데도 나는 자꾸만 그의 자리를 눈으로 찾았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오면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고 그가 내 자리 근처를 지나가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내가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늘었다. 그럴수록 나는 더 평범한 신입처럼 행동했다. 더 웃고, 더 무던하고, 더 업무적인 말만 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솔직해졌다. 나는 그를 좋아하게 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에게 기대고 싶어지고 있었다. 그 기대가 나를 살릴 것 같아서, 그리고 동시에 나를 망칠 것 같아서. 내 결핍은 사랑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사랑이었으면 오히려 쉬웠을지도 모른다. 그냥 좋아하면 되니까. 하지만 내 결핍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안전이 필요했고, 나는 보호가 필요했고, 나는 내 편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서만 느껴졌다. 그래서 이 감정이 더 무거웠다. 단순한 설렘이라면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내 하루를 붙잡고 있는 감각이었다. 그가 없는 하루를 상상하면 회사 전체가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졌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미 내 안에서는 시작되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기대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답이 자꾸만 같은 쪽을 가리켰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단 한 번만 나를 사람으로 보는 눈빛을 받고 싶었다. 그게 내 결핍이었다. 그리고 그 결핍이 나를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 순간부터 나는 이상하게 침착해졌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대개 사람을 흔들어 놓는데 나는 오히려 선명해졌다. 이 회사에서 나는 신입이고 그는 팀장이고 우리는 서로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그 사실이 내 마음을 막아주진 못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는 정해졌다. 무턱대고 들이대면 끝난다. 티가 나면 소문이 된다. 소문이 되면 관계는 이미 망가진다. 그러니까 나는 가까워지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 내 목표는 단순했다.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의 시야 안에 머무는 것. 그가 나를 밀어내더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것. 내가 원하는 건 감정의 폭주가 아니라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틈이었다. 그 틈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나는 매일 관찰하기 시작했다. 팀장 박도준은 말이 적었다. 대신 루틴이 정확했다. 출근해서 커피를 한 번 마시고 메일을 먼저 확인하고 보고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회의 전에 자리 배치를 먼저 살핀다. 감정은 없고 규칙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규칙 속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내 루틴을 그 사람의 루틴에 맞추기로 했다. 보고 시간은 언제가 좋을지,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덜 거슬릴지, 확인했습니다라는 말은 언제 해야 하고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나는 신입의 생존법을 연습하는 척하며 실은 팀장에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구실을 만들었다. 사실 구실이 아니라 진짜로 일을 잘하고 싶었다. 그가 나를 챙겨준 이유가 동정으로 보이는 게 싫었다. 나는 동정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란 사람 자체로 그 사람 앞에 서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한 발 다가갈 때마다 그는 한 발 물러났다. 정확히는 감정의 자리에서만 물러났다. 업무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가까웠다. 내가 질문을 들고 가면 그는 빠르게 답했고 내가 헤매면 그는 한 번에 정리해줬다. 하지만 내가 웃거나 감사하다고 말하거나 사적인 온도를 섞으려 하면 그는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게 처음에는 무례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자 패턴처럼 보였다. 그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대화를 피하고 있었다. 그가 피하는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이야깃거리였다. 나는 그걸 눈치챘다. 그리고 오히려 더 조심해졌다. 그를 흔들어 놓고 싶지 않았다. 그가 이미 가진 불안이 뭔지 모르지만 그 불안을 내가 건드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목표를 조정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가 되어야 한다고. 그가 무너질 틈이 아니라 그가 안심할 틈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결과를 만들었다. 작은 결과라도. 내 손으로 끝낸 자료. 내가 먼저 체크한 리스크. 내가 스스로 해결한 클레임.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로 올렸다. 괜히 대단한 척하지 않았다. 그냥 말투를 짧게, 정확하게. 팀장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가 내 보고서를 읽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그가 나를 한 번 더 챙기지 않아도 되게.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할수록 나는 더 그에게 가고 싶어졌다. 그가 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과 그가 나를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동시에 커졌다. 그 모순이 나를 더 깊이 끌고 들어갔다. 회식이 다가오던 날 팀원들은 분위기를 띄우느라 들떠 있었다. 나는 평소 같으면 조용히 빠져나갈 핑계를 준비했을 텐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팀장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하는지
사람들 속에서 그가 얼마나 혼자인지 나는 확인하고 싶었다. 확인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더 가까워진다는 걸 알면서도 회식 자리에서 팀장은 늘 가운데에 앉았다. 사람들이 그를 기준으로 돌고 그의 반응에 맞춰 웃고 그의 눈치로 술잔을 채웠다. 그는 웃었다. 정확히 말하면 웃는 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대화가 길어지면 잔을 들어 입을 막았고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일어났다. 그때마다 나는 그의 등을 봤다. 사람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지친 어깨. 그 어깨가 이상하게 내 마음을 건드렸다.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외롭다는 건 느껴졌다. 그 외로움이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내가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고. 단 소문이 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가 도망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니, 도망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래서 나는 작은 선택들을 했다. 회식 자리에서 그에게만 특별히 웃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에게 똑같이 웃었다. 대신 그가 힘들어 보일 때, 그의 컵이 비어갈 때, 그가 입술을 꽉 다물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말은 사랑 고백이 아니라 배려의 말이어야 했다. 그래야 그가 덜 부담을 느낄 테니까. 그래야 내가 덜 위험해질 테니까. 하지만 사람 마음은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가까이서 볼수록 그의 무심함이 더 선명해질수록 나는 더 확실해졌다. 그는 나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묻고 있었다. 선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그 선을 지키는 이유는 몰랐다. 하지만 그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건 느껴졌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일수록 한 번 흔들리면 더 크게 무너진다. 나는 그 무너짐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선을 넘어가고 싶었다. 이게 나의 목표였다. 그의 선을 부수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을 조금 내려놓게 만드는 것. 그가 감정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가 나를 신입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목표가 생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우연에 기대지 않았다. 나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조용하게, 티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고백도 스킨십도 약속도 없었다. 그런데도 내 안에서는 이미 시작 버튼이 눌려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그 사람에게서 단 한마디를 받고 싶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조심하자도 아니라 그냥 알겠다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를 얻기 위해 나는 오늘도 내 자리에서 한 발 더 가까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나서부터 일상은 조금씩 다른 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신입이었고 팀장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업무는 여전히 쌓였다. 그런데 나만 알고 있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하루가 끝날 때쯤 내 시선이 자꾸만 한 곳으로 돌아갔다. 팀장 박도준의 자리. 그가 어떤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는지, 어떤 순간에 미간이 찌푸려지는지, 어떤 때에 입술을 꾹 다무는지. 그 작은 신호들을 읽는 일이 내 하루의 숨은 일정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신호를 따라 움직였다. 그가 바쁜 시간에는 말을 걸지 않았다. 그가 보고서를 읽고 있을 때는 필요한 문장만 딱 적어보내고 기다렸다. 그가 회의 전 준비로 예민해 보이면 오히려 먼저 정리해서 보고 자료를 올렸다. 그러면 그는 말없이 확인 표시만 남겼다. 그 짧은 확인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붙잡았다. 내가 만든 결과를 그가 인정해줬다는 느낌. 그리고 그 인정이 내가 그에게 가까워질 자격을 준다고 믿고 싶었다. 그렇다고 내가 특별 대우를 받은 건 아니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짧고 누구에게나 차가웠다. 다만 그 차가움이 사람을 상처내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불필요한 말로 기대를 만들지 않았고 불필요한 친절로 오해를 만들지 않았다. 그건 어쩌면 그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사람들 입이라는 뜻일지도 몰랐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내 안에서 커지는 마음을 멈추지 못했다. 마음이 커질수록 나는 그 마음을 숨기기 위해 더 바빴다. 그런데 탐색에는 대가가 붙었다. 내가 그에게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워지는 걸 보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내가 그에게 보고하러 가는 동선, 그가 내 자리 근처를 지나가는 순간, 회의에서 그가 내 말을 대신 정리해주는 타이밍. 그것들은 업무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지만 회사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은 언제든 관계로 해석됐다. 처음 들은 건 정말 사소한 말이었다. 서린 씨, 팀장님이 요즘 많이 봐주네. 그 말에는 칭찬도 섞여 있었고, 부러움도 섞여 있었고, 조심하라는 경고도 섞여 있었다. 나는 웃어 넘겼다. 업무 얘기라고. 그게 사실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마음이 한번 움찔했다. 이 회사는 결국 내가 조심한 만큼만 안전해지는 곳이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붙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남지 않는다. 그 뒤로 소문은 더 빨라졌다. 누군가 내 자리에서 팀장실을 바라보는 걸 봤고, 누군가 회의 끝나고 내가 팀장에게 자료를 건네는 걸 봤고, 누군가 야근할 때 팀장이 내 퇴근을 먼저 챙기는 걸 봤다. 그들이 본 건 사실의 일부였다. 하지만 회사는 늘 사실의 일부만으로 결론을 만들었다. 그 결론은 늘 자극적이었다. 신입이 팀장 라인 탔다. 팀장이 신입을 꽂아줬다. 신입이 팀장한테 들이댄다. 그 문장들이 조용한 웃음으로 떠돌기 시작했다. 나는 그 얘기들을 직접 들은 적은 없었다. 직접 들으면 오히려 견딜 수 있을지도 몰랐다. 문제는 직접 듣지 않아도 느껴지는 공기였다. 회의실에서 내 말이 끝나면 조금 길어지는 침묵, 복도에서 마주치면 조금 늦게 돌아서는 시선, 점심자리에서 내 자리가 살짝 좁아지는 느낌. 그 공기가 내가 한 일을 관계로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기는 팀장에게도 닿았다. 그는 더 무뚝뚝해졌다. 내가 보고를 올리면 평소보다 더 짧게 끝냈고, 내가 질문을 하면 딱 필요한 답만 주고 돌아섰다. 마치 내 주변에 생긴 시선을 그가 먼저 차단하려는 것처럼. 그 행동이 나를 더 흔들었다. 그는 나를 보호하려는 걸까? 아니면 나를 정리하려는 걸까? 그 애매함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나는 확실한 대답이 필요해졌다. 그렇다고 대놓고 묻는 건 더 위험했다. 그래서 나는 더 탐색했다. 그의 침묵 속에 숨은 의도를, 그의 차가운 문장 속에 담긴 진짜를. 탐색이 깊어질수록 나는 팀장이 선을 지키는 방식을 배웠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사적인 기색을 남기지 않았다. 칭찬도 걱정도 위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은 메일로, 짧은 지시는 메신저로, 그리고 배려는 늘 보이지 않게.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단순히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는 누군가의 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 입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는 둘만 아는 시간이 늘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다. 거래처 대응, 일정 조정, 보고서 수정. 팀장은 나를 옆에 두고 일을 시켰다. 불필요한 감정은 없었지만 그 거리감이 어느 순간부터는 가까움으로 느껴졌다. 가끔 그는 내 자료를 보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인정이 내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나는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대가는 더 커졌다. 회식이 잡혔다. 프로젝트 중간 점검이 끝난 날이라. 팀원들은 당연하다는 듯 술자리를 만들었다. 나는 회식이 싫었다. 회식은 사람을 흐트러뜨리고 흐트러진 사람은 소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빠질 수 없었다. 빠지면 그 자체가 소문이 될 것 같아서. 나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반응하고 절대 선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팀장은 흔들렸다. 그는 평소보다 술을 더 받았고 평소보다 표정이 덜 단단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사이로 그의 숨이 조금 거칠어 보였다. 나는 그를 보는 게 불안했다. 그가 취하면 그가 가진 선이 무너질까봐. 그 선이 무너지면 다음 날 우리 둘이 아니라 우리 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입이 그를 찢어놓을까봐.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마음이 확인이 아니라 결심으로 바뀌는 걸 느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소문이 더 커지기 전에, 내가 더 흔들리기 전에, 그가 더 차가워지기 전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관계의 방향을 정해야 했다. 그게 바로 탐색의 끝이었다. 달달함과 불안이 동시에 쌓인 시간. 무언가를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 나는 이미 지불하고 있었다. 내 평온, 내 안전, 그리고 내 마음의 단단함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는 걸 알았다. 누군가 보기 전에, 소문이 더 커지기 전에, 그가 다시 완벽한 팀장 얼굴로 돌아가기 전에. 나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 이 회사에서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나는 움직여야 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탐색의 대가를 이미 치른 사람처럼,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처럼. 회식이 길어질수록 나는 스스로에게 더 자주 묻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넘기자. 오늘은 아무 일도 만들지 말자. 오늘은 평범한 신입으로 끝내자. 그런데 그 다짐은 술잔이 돌 때마다 가벼워졌고 사람들이 떠들수록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내 마음이 무거워진 게 아니라 내가 숨기고 있던 결심이 무거워진 거였다. 팀장 박도준은 오늘따라 더 조용했다. 원래도 조용했지만 오늘은 그 조용함이 다른 결로 보였다. 그는 사람들의 웃음에 적당히 맞장구 치고 필요한 질문에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대화가 그의 안쪽까지 들어오지는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선을 지키고 있었다. 그 선을 지키는 사람의 몸짓에는 특징이 있었다. 잔을 들어 입술을 가리는 순간, 손가락이 컵을 조금 더 세게 잡는 순간, 눈이 한 번씩 출입문 쪽으로 가는 순간. 그건 취함보다 버팀에 가까웠다. 그는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마시는 사람 같았다. 나는 그걸 알아채는 순간부터 더 불편해졌다. 내가 좋아한 사람이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척 웃고 있다는 사실이. 이 회사는 늘 그랬다. 사람이 흔들려도 일은 돌아가야 했고 누군가 무너져도 회식은 끝까지 웃어야 했다. 나는 그 질서를 미워하지 못했다. 그 질서가 내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더 괴로웠다. 좋아한다는 감정이. 이 회사의 질서 안에서는 늘 위험해졌으니까. 그럼에도 내 마음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연애라는 단어가 아니었다. 그저 단 한 번만 그 사람이 나를 감정으로도 인식해주길 바랐다. 내가 그에게 누군가의 보고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윤설인이라는 사람으로 남길 바랐다. 그게 내가 찾고 있던 것이었다. 내 결핍이 만들어낸 욕심이었고 그 욕심을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회식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봤다. 그는 술 기운이 오른 듯 셔츠 단추 쪽을 한번 만지고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듯 밖으로 나갔다.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누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낮은 목소리. 그 말이 내 귀에는 또렷하게 꽂혔다. 나는 그 뒤를 바라봤다.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단정했지만 오늘은 어깨가 조금 내려가 있었다. 마치 잠깐이라도 숨을 쉬고 싶다는 사람처럼.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다시 무표정한 팀장 얼굴을 쓰기 전에, 내 마음이 오늘의 공기와 함께 흩어지기 전에 나는 움직여야 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그냥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내 마음이 들키는 건 두렵지만 내 마음이 사라지는 건 더 두려웠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실내의 소음이 한순간에 멀어졌다. 복도 끝 건물 바깥으로 이어지는 문 근처에서 팀장이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손으로 눈가를 한번 누르고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취해 보였고 그보다 더 지쳐 보였다. 그리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계산을 잃었다. 지금은 안 돼. 여긴 위험해. 소문이 난다. 그가 싫어한다. 그 모든 문장들이 내 머릿속을 스치는데도 내 몸이 먼저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찾고 있던 건 확실한 대답이었다. 도망치지 않게 만드는 한마디. 그 한마디를 얻고 싶었다. 나는 말했다. 나는 말해버렸다.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말을. 나는 그를 보며 고백했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좋아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오히려 숨이 쉬어졌다. 고백은 누군가를 얻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나로 되돌리는 말일지도 모른다고 처음 느꼈다. 다음은 거의 본능이었다. 짧게, 정말 짧게. 나는 그의 입술에 닿았다. 키스. 그게 나의 용기였고, 나의 무모함이었고, 나의 결심이었다. 그는 당황하며 나를 밀쳤다. 숨이 한 번 끊겼고, 눈이 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누가 봤는지 확인하는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이 곧장 내게 돌아왔다.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다. 마치 여기서 이러면 내가 망가진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눈으로만 외치는 사람처럼. 그는 낮게 말했다. 미쳤냐?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건 모욕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 순간이 우리 둘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걸 느꼈지만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대답을 원했다. 사라지지 않는 대답. 도망치지 않는 대답. 그는 결국 가장 안전한 문장을 선택했다. 집에 가. 그 문장이 그에게는 정리였을 것이다. 아무 일도 없던 걸로 만들기 위한 문장. 내일의 소문을 막기 위한 문장. 내가 다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문장. 하지만 내게는 달랐다. 그 문장은 거절처럼 들리면서도 끝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가 내 마음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위험에서 꺼내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찾고 있던 걸 얻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원했던 건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흔들림이었다. 그가 나를 사람으로 인식한 순간, 그가 선을 지키려 애쓰면서도 흔들린 순간, 그 흔들림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었다. 그 흔들림은 그가 나에게 감정이 없지 않다는 증거였고, 그가 나를 밀어내는 이유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나는 얻었다. 대답은 아니었지만 대답보다 더 위험한 무언가를. 그의 표정이, 그의 숨이, 그의 눈빛이.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내가 찾은 것은 내 마음의 확신이었고 그 확신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가 돌아서려 할 때 속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그 문장은 아직 말로 꺼내지 않았다. 꺼내면 더 큰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서.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은 시작됐고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걸. 나는 오늘 원하던 걸 얻었다. 그 사람의 흔들림. 그리고 그 흔들림이 말해주는 하나의 사실. 그는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다. 무서워서 선을 지키는 사람. 무서워서 나를 밀어내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 무서움을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했다. 내가 찾은 건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틈이었다.
그 틈을 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다. 일찍 오면 마음이 정리될 줄 알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업무를 시작하면 어젯밤의 감정도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회사는 감정을 지워주는 곳이 아니라 감정을 더 크게 만드는 곳이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누군가 나를 보고 웃었다. 그 웃음은 친절한 웃음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웃음이었다. 나는 모르는 척 인사했고 내 자리로 곧장 걸어갔다. 컴퓨터를 켰다. 메일을 확인했다. 평소처럼 움직이려 했지만 손끝이 자꾸만 느려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주변의 기척을 듣고 있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 누가 내 쪽으로 시선을 던지기 전에 먼저 무너질까봐. 소문은 늘 증거 없이도 확실하게 살아남는다. 그리고 증거가 없을수록 더 잔인해진다. 그날의 소문은 내가 듣기도 전에 이미 사무실에 틈틈이 박혀 있었다. 복도에서 들리는 낮은 웃음. 프린터 앞에서 나누는 짧은 속삭임. 점심 메뉴를 정하는 척하며 던지는 한마디. 모든 말이 직접적이지 않은데도 방향은 분명했다. 어젯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있었고 그 중심에 나가 있다는 방향. 나는 그 사실이 미칠 듯이 싫었다. 내가 한 행동은 나의 선택이었다. 그 선택이 가벼운 농담거리로 변하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을 잃는 것 같았다. 고백은 내 진심이었고 키스는 내 용기였는데 회사는 그 진심을 재미로 바꿔버렸다. 나는 내가 회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더 평범하게 행동했다. 더 조용하게 웃고 더 성실하게 업무를 하고 더 빨리 자료를 정리했다. 그러면 사람들도 금방 잊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잊지 않았다. 사람들은 잊는 게 아니라 더 재미있는 형태로 바꾸는데 능숙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즈음 누군가가 내 자리 근처에서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신입들 대단하지 않냐?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가 웃었다. 내가 웃음을 따라할 때 내 입술이 딱딱하게 굳는 걸 느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또 다른 소문이 될 테니까. 그런데 가장 잔인한 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팀장 박도준의 태도였다. 그는 그날 유난히 차가웠다. 평소의 무뚝뚝함이 아니라 거리두기가 분명한 차가움. 내가 보고서를 올렸을 때도 그는 확인 표시만 남겼다. 단 한 줄의 피드백도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었다. 내가 보고를 하러 다가가면 그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마치 내가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벽을 세운 것처럼. 나는 그가 나를 싫어졌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그런 믿음을 계속 흔들었다. 어젯밤의 흔들림은 어디로 갔을까? 그 두려움은 어디로 갔을까? 그가 무서워했던 건 소문이었을 텐데 정작 소문이 시작된 지금 그가 나를 가장 먼저 끊어내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나는 이해하려고 했다. 그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가 나를 살리려고 거리를 두는 거라고. 하지만 보호는 때때로 폭력처럼 느껴진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를 지키려 할 때 그 보호는 상대를 더 외롭게 만든다. 나는 그 외로움을 그대로 받아야 했다. 내가 먼저 선을 넘었으니까.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했다. 문제는 그 대가가 내 마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회사라는 곳은 개인의 감정으로 끝내주지 않는다. 감정은 조직의 문제로 확장된다. 관계는 평가로 번지고 평가는 권력으로 바뀐다. 내가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건 회의실에서였다. 프로젝트 중간 점검 회의. 팀원들이 돌아가며 보고를 했다. 내 차례가 오자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자료를 설명했다. 실수 없이 군더더기 없이 그저 업무만. 그런데 보고가 끝났을 때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질문을 던졌다. 숫자보다 태도를 묻는 질문. 결과보다 과정을 공격하는 질문. 그 질문이 내 자료가 아니라 나를 흔들기 위한 질문이라는 걸. 나는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팀장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나를 살리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질문을 끊어냈고 회의를 정리했지만 나를 보호하는 대신 나와 자신 사이의 거리를 더 분명히 했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내 편을 들지 않았다. 그저 회의를 업무로만 끝냈다. 그 방식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가 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지우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추락이라는 단어를 실감했다. 어젯밤의 키스는 내가 용기 낸 순간이었는데 하루 만에 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소문 한가운데서 정작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은 나를 멀리하고 있었다. 내 마음이 땅으로 떨어지는 느낌.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때부터 일이 연달아 꼬이기 시작했다. 거래처에서 갑자기 클레임이 들어왔고 내가 정리한 문서에서 사소한 오타가 발견됐고 팀원들은 그 오타를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신입의 증거처럼 취급했다. 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더 긴장했고 더 긴장할수록 더 실수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 악순환이 시작됐다. 나는 스스로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회사 전체가 나를 밀어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꺾였다. 내 메신저 창에 이상하게 공식적인 문장이 하나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평소에 내게 연락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문장은 짧았고 이상할 만큼 딱딱했다. 윤서린 씨, 잠깐 위로 올라오세요. 지금. 나는 화면을 몇 초 동안 바라봤다. 위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보통 회의실로라고 말한다. 제자리로라고 말한다. 그런데 위로. 그 문장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나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을 둘러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누구의 표정도 보고 싶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심장은 너무 크게 뛰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나는 그 순간에도 팀장 박도준을 떠올렸다. 그가 알고 있을까? 그가 막아줄까? 아니면 더 멀어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내 안에서 한 가지가 확실해졌다. 어젯밤의 대가는 이제 개인의 후회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 개입했다. 누군가가 이 일을 관리하려 한다. 그리고 그 관리가 시작되면 우리의 선택은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문이 열렸다. 바닥이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공기가 더 차갑고 말이 더 적고 모든 게 더 단단한 공간. 나는 그 공간으로 올라가며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랑은 용기로 시작할 수 있지만 대가는 항상 조직이 정한다는 것을.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업무 호출이 아니라 정리라는 이름의 결론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는 걸. 복도는 조용했고 조용함은 이상할 정도로 정중했다. 안내 직원의 고개 숙임이 나를 향한 예의인지 내 정체에 대한 예의인지 구분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는 순간 내가 회사에서 붙들고 있던 평범함이 종이처럼 구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들어갔다. 도망치면 결국 도망친 사람은 박도준이 될 거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았다. 그는 늘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지켰으니까. 문이 열리자 공기가 달랐다. 방은 넓지 않았는데도 숨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책상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눈빛이 무섭게 날카롭지는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 더 잔인했다. 감정으로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결론으로 사람을 눌러버리는 사람의 눈이었다. 윤태현 회장.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만 불렀다. 입으로 부르는 순간 나는 이미 신입사원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될 것 같아서 그는 내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다. 앉으라는 말이 없었다는 건 지금 이 대화가 배려가 아니라 신문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첫 문장부터 회식 이야기를 꺼냈다. 누가 봤는지, 어디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그게 조직에 어떤 소음을 만드는지. 말은 길지 않았지만 방 안에는 이미 결론이 깔려 있었다. 나는 한 문장도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변명은 내 감정까지 가볍게 만들 것 같았으니까.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윤설인. 그 순간 내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앞으로 끌려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설인 씨가 아니라, 그냥 설인도 아니라, 성까지 붙은 이름. 그 호칭 하나로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으로 남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 배우라고 내려보냈더니 왜 연애질이냐고. 그 단어가 가슴을 긁었다. 연애질. 내가 품었던 감정이 그의 입에서는 사고처럼 들렸다. 나는 억울함이 올라왔지만 억울함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나는 숨을 고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식으로 말했다. 속으로. 나는 연애질을 한 게 아니라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을 내가 책임지러 왔다. 할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다. 내 선택이 누구의 인생을 부숴도 상관없냐고. 나는 그 질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고 있었다. 박도준. 내가 한 번의 고백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 사실이 나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감정에 취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으니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똑바로 서 있었다. 내가 지금 무너지면 이 방에서 결론은 더 쉬워진다. 쉽게 잘려나갈 결론. 그 결론의 피해자는 항상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할아버지는 물었다. 그 남자 너한테 뭘 해줬지? 나는 잠깐 숨이 멈췄다. 그 질문은 박도준을 대상으로 만들려는 질문이었다. 그가 무엇을 했길래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원인을 그에게서 찾으려는 질문. 나는 그 질문이 싫었다. 내 감정의 책임까지 그에게 덮어씌우는 순간 나는 그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를 더 깊이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주 분명하게 내 쪽으로 책임을 끌어왔다. 그 사람은 내게 아무 약속도 한 적이 없다. 내게 먼저 다가온 적도 없다. 내가 흔들렸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시작했다. 회장이 잠깐 말을 멈췄다. 그 정적은 칭찬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계산이 시작되면 사람은 숫자로 분류된다. 누가 살고 누가 잘리는지. 회장은 다시 말했다. 그럼 넌 뭘 원하냐? 나는 그 질문에서 처음으로 길이 보였다. 이 방에서 감정은 설득이 아니다. 원하는 걸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서 준비해온 문장을 꺼냈다. 나는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 할아버지의 체면을 망가뜨리고 싶지도 않다. 나는 숨을 곳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선택을 원한다. 책임이 따라오는 선택. 할아버지의 눈이 조금 가늘어졌다. 그는 내 말이 예쁘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예쁜 말은 늘 쉽게 부서지니까. 그는 현실을 원했고 나는 현실로 대답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더 깊게 말했다. 내가 한 행동이 회사에서 소문으로 끝나게 하지 않겠다. 이 일이 정리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대신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때 회장은 책상 위에 펜을 천천히 굴렸다. 그 작은 소리가 방 전체의 권력을 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는 결론 대신 조건의 형태로 입을 열었다. 아직 단정하지는 않지만 이 대화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신호였다. 나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감정은 믿을 수 없으니
되돌릴 수 없는 책임으로 증명하라는 것. 소문으로 흔들릴 관계가 아니라 법과 현실로 묶인 관계로 만들어 보라는 것.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좋다. 내가 책임진다 했지. 그럼 내 말이 어디까지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이 늦게 뛰었다. 아직 박도준은 이 방에 없다. 아직 그는 불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했다. 다음 문장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선택은 고백이 아니라 결정이 된다. 나는 그 결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그리고 나는 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다. 박도준이 사라지는 결말만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그가 혼자 떠안고 뒤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이 일을 끝내게 두지 않겠다고. 이 방에서 내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다. 도망치지 않는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랑을, 내가 선택한 책임으로 바꾸기 위해서. 회장실을 나서기 직전 할아버지는 내게 딱 한 번 더 물었다. 내가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냐고. 그 질문은 사랑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건드린 사람이 그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박도준이 혼자 결론을 내리고 혼자 사라지는 장면. 그는 늘 그 방식으로 사람을 보호해왔다. 말 대신 정리, 감정 대신 거리, 관계 대신 책임을 자기 쪽으로 끌어안는 방식. 그리고 정말로 그 장면은 바로 이어졌다. 문이 다시 열렸고 박도준이 회장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단정했고 무표정했고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 그런데 나는 알았다. 그 얼굴이 강한 얼굴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 단단하게 굳힌 얼굴이라는 걸. 회장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짧게 정확히 결론부터 꺼냈다. 어젯밤 이후 퍼진 소문. 팀 내부의 흔들림. 조직에 생긴 소음. 그 소음을 정리할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도준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박도준은 잠깐 침묵했다. 그 침묵은 망설임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조직이 원하는 결론을 빠르게 내리는 계산. 누구를 살리고 누굴 지울지, 어떤 방식이 리스크를 최소화할지. 그 계산의 끝에서 그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다. 사직서. 그 종이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내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고백한 감정의 대가가 결국 그 사람의 자리로 떨어지는 장면이었다. 박도준은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랬다. 설명하면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면 소문이 커진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는 가장 깔끔한 방식으로 끝내려 했다. 자신이 떠나면 정리가 된다고. 자신이 떠나면 더 이상 소문이 이어질 이유가 없다고. 그 선택이 그다운 선택이라서 더 잔인했다. 나는 그 장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떠나면 소문은 잠깐 멈출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는 상처가 남는다. 그리고 그 상처의 시작이 내 선택이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책임지고 싶었던 건 내 감정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 회장은 사직서를 보며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만족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예상한 수순을 확인하는 눈빛. 그때 회장이 내게 다시 시선을 줬다. 말 대신 그 눈빛이 물었다. 이게 내가 책임진다는 방식이냐고.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지금 이 방에서 감정으로 달려들면 오히려 박도준을 더 곤란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접고 현실로 대답하기로 했다. 나는 말했다. 사직서로 정리하지 않겠다고. 그 방식은 내가 원한 책임이 아니라고.
내가 지겠다고 한 책임은 그가 떠나도록 만드는 책임이 아니라 그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책임이라고. 그 순간 회장이 마침내 조건이라는 형태로 입을 열었다. 그 조건은 냉정했지만 기리기도 했다. 감정은 믿지 못한다. 소문은 더 믿지 못한다. 그러니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선택을 증명해라. 나는 그 조건이 의미하는 걸 알아차렸다. 사랑을 회사 소문에서 꺼내 책임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 그렇게 하면 박도준의 사표도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박도준은 그 조건을 듣고도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판이 어디까지 커질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다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 회장은 결론을 박았다. 박도준의 사직서는 일단 보류가 아니라 접수. 조직은 리스크를 먼저 끊어내야 하니까. 대신 조건이 성립되면 결론은 바뀐다.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박도준은 정말로 떠난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단순한 연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했다. 이건 생존이고 결정이고 증명이다. 회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밖으로 나왔지만 아직도 그 방의 공기가 남아 있었다. 분노도 아니고 고함도 아니었다. 회장 윤태연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했다. 담담한 얼굴로 사람 하나의 인생을 정리하겠다는 눈빛. 그게 더 잔인했다. 나는 장도준이다. 40 후반. 여기까지 버티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잘라냈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내가 지키는 건 내 자존심만이 아니었다. 내 팀의 밥줄, 내 이름, 그리고 무너질 수 없는 하루하루. 회장실을 나왔을 때 윤설이는 내 옆에 있었지만 숨을 쉬지 않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놀란 게 아니었다. 피가 식어버린 얼굴. 그 얼굴을 보고도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더 차갑게 굴었다. 업무로만, 보고서로만, 일정으로만 설인을 대했다. 그게 보호라고, 그게 최선이라고 내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건 보호가 아니라 거리두기였고, 거리두기는 사람을 제일 빨리 혼자 만들었다. 그날 밤 사무실에 불이 거의 꺼진 시간, 나는 설인 자리에서 작은 박스를 봤다. 책상 위에 얌전히 놓인 개인 물건들, 정리된 서랍, 말끔한 모서리, 마치 이미 떠날 사람처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회장 손녀라는 사실이 그 애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회장 손녀. 그 말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사 안에서는 언제든 사건이 되는 신분이었다. 그냥 평범한 사내연의 소문이 아니었다. 윗선의 시야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건 관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관리는 누군가를 조용히 정리하는 걸 포함한다. 설인이 떠나면 사람들은 말하겠지.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정리된 거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어쩔 수 없음은 누군가가 만든 결론이라는 걸. 설인은 내게 말했다. 팀장님, 저는 괜찮아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팀장님은 잃을 게 많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때렸다. 그래. 나는 잃을 게 많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그래서 더 멀어졌고, 그래서 설인을 혼자 세웠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판에서 감정으로는 못 이긴다. 달달한 말로는 못 막는다. 눈물로는 못 버틴다. 현실로, 정면으로, 책임으로 막아야 한다. 혼인신고. 그 단어가 처음 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나조차 놀랐다. 너무 빠르다고, 너무 극단이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이건 도피가 아니라 이 판에서 설인을 지우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었다. 누군가가 설인을 정리하려 해도 이제는 가볍게 자를 수 없는 관계가 된다. 회장도, 회사도, 소문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선이 생긴다. 그 선을 만들기 위해 나는 내 손으로 내 이름을 걸기로 했다. 설이는 내 앞에서 작게 떨었다. 울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냥 무서운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삼켰다. 나는 설인의 스카프 매듭을 조용히 고쳐줬다. 말은 짧게 했다. 무서우면 나를 보지 말고 앞을 봐요. 설인이 내 눈을 올려다봤다. 그 눈빛은 고백이 아니었다. 확인이 아니었다. 결정이었다. 그때 알았다. 설인도 이미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걸. 나도 이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걸. 다음 날 우리는 사랑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선언을 하러 간다. 누구도 함부로 너를 지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 현실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윤설인이 회장 손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한 사람으로 보였다. 며칠 뒤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길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들뜨지 않았다. 로맨틱한 장면을 상상할 여유가 없었다. 내가 하는 건 사랑의 도장이 아니라 책임의 서명에 가까웠다. 나는 펜을 잡고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윤설인. 그리고 그 아래에 박도준의 이름이 적혔다. 그 순간 우리 관계는 소문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법과 현실로 묶인 상태가 되었다. 조건이 성립되자 회장실의 결론도 바뀌었다. 박도준의 사직서는 철회가 아니라 그 결론을 대신할 더 큰 결론으로 덮였다. 조직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체면이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이 헛되이 잘리지 않게 박도준은 회사로 돌아왔다. 조용히 그러나 전과는 다르게 이번엔 팀장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승인받은 사람으로 돌아왔다. 임원 배지가 그의 인생을 설명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회사의 입이 그를 함부로 소비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장치가 되어줬다. 누군가가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순간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찾고 새로운 소문을 만들고 새로운 타깃을 고른다. 그게 회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가 소문이 되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내 선택을 내 이름으로 내 책임으로 끝까지 가져왔으니까. 박도준은 여전히 무뚝뚝했다. 말수도 적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끔 사람이 없는 순간에 그의 시선이 나를 한번 확인했다. 그 확인은 고백이 아니라 괜찮냐는 신호였다. 그리고 나는 그 신호만으로 충분했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시작하는 용기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의 형태로 완성된다. 내가 먼저 선을 넘었고 그가 먼저 정리하려 했고 그 사이에서 나는 도망치지 않는 책임을 선택했다. 그날 회장실 위에서 찢어질 뻔했던 건 우리 관계가 아니라 박도준의 삶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삶을 사표로 끝내게 두지 않았다.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졌다. 나는 오늘도 출근한다. 여전히 회사는 말이 많고 여전히 소문은 돌고 여전히 누군가는 견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는다. 내 이름은 윤설인. 그리고 이 관계는 소문이 아니라 책임이다.